100세 인생이라고들 하지만 여생이라고 하기에는 참 길다. 오늘은 60대와 70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 법에 관한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노년을 잘 살기 위해서 잃었던 삶의 의욕이 다시 샘솟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옛날과 달리 70대의 대부분은 아직 인지 기능이 정상이며 걷는데 문제도 없다. 바꿔 말하면 자립한 생활을 보낼 수 있는 마지막 무대라고도 할 수 있다. 따라서 자신을 똑바로 마주보고 가족과의 관계를 포함하여 80세 이후의 무대를 어떤 식으로 설계할 것인지 생각해야 하는 때라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의 인류학자 버니스 뉴가트는 74세까지의 노년을 영올드, 75세 이후를 올드라고 이름 지었는데 65세, 74세를 전기 고령자, 75세 이후를 후기 고령자라고 구분했다. 그러나 현재의 노년 세대를 전체적으로 보면 80세 이후를 올드로 부르는 게 타당하게 느껴진다. 이제 80세를 넘어가게 되면 여기저기 몸이 불편하다는 걸 자각하는 일이 한층 더 많아지고 그전에는 일상생활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을 하지 못하게 되는 변화가 뚜렷이 나타난다. 또한 치매를 비롯하여 암과 뇌경색, 심근경색, 폐렴 등의 발병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타인에게 어떠한 지원을 받아야 하는 때이기도 하다. 이처럼 죽을 둥 살둥 안티에이징에 힘을 써도 노화라는 자연의 섭리를 받아들여야만 하는 때가 바로 올드라는 인생의 무대이다. 이 무대에서는 무엇보다 마음을 평온하게 유지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그러려면 누구에게나 평등하게 찾아오는 노화와 병, 그리고 그 후에 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정신이 필요하다. 끝이 좋으면 다 좋다라는 말이 있다. 행복의 정의는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를 것이다. 그러나 100세 인생이라고들 하는 현재에 60대부터 시작하는 인생, 즉 인생의 후반전을 어떤 의식을 갖고 보낼지가 아주 중요하다. 60대가 되면 여성은 남성 호르몬이 증가하면서 활동량이 많아지는 반면 여성 호르몬이 감소하면서 골다공증의 위험이 높아진다. 그러다 70대가 되면 골밀도까지 낮아지기 때문에 골절 위험이 큰 골다공증에 걸리는 사람이 많아지는데 이게 꽤나 골치가 아픈 일이다. 왜냐하면 젊을 때처럼 골절을 당해도 바로 낫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장기 입원을 하는 동안 단순한 골절뿐만 아니라 치매까지 앓기 시작하여 몸 여기저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사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다. 그 결과 골절을 계기로 휠체어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되거나 최악의 경우에는 누워서 생활해야 되는 상태에 놓이기도 한다. 70대 중에서도 특히 여성에게는 그야말로 골절은 만병의 근원이 되니 주의가 필요하다. 70대 후반이 되면 드디어 노년 세대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는 치매 징후가 드러나기 시작한다. 아직은 어제 뭘 먹었는지 생각이 나지 않는 경미한 기억장애가 대부분이지만 그래도 10%에 가까운 사람에게 치매 증상이 나타나기 시작한다. 동양인은 대부분이 알츠하이머 치매라 불리는 병을 앓게 되는데 뇌 안에 베타 아밀로이드라는 단백질이 축적되어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가 위축되면서 발병한다. 나아가 부모님이나 배우자와 친구 등 당사자에게 소중한 사람들의 죽음을 마주하는 일이 그전과 비교해서 훨씬 더 많아지는 때도 이 연령대이다. 그리고 그러한 죽음을 계기로 우울증이 생기는 일도 적지 않다. 60대에는 정년이 정신적인 면에서 큰 위기 요인인데 비해 70대에는 죽음을 현실적으로 맞닥뜨리게 된다.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은 자신의 몸이 점점 허약해진다는 자각을 유발하면서 자연스레 자신의 죽음을 겹쳐서 생각하게 만든다. 우리는 보통 마음이라는 말을 들으면 희노애락이라는 감정을 떠올리지 않는가. 이렇게 인간만이 가진 특징인 감정과 깊은 관련이 있는 것이 전두엽이다. 다른 세포와 마찬가지로 뇌세포도 노화를 피할 수 없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나이가 들어갈수록 뇌가 위축되어 가는 것인데
이 전두엽이 가장 빨리 위축된다. 나는 노년 세대를 전문으로 하는 정신과 의사이다. 오랜 세월에 걸친 임상 경험에서 수많은 증거를 본 입장으로서 뇌 부위 중에 처음으로 노화되는 곳이 전두엽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게 되었다. 노화 때문에 뇌가 변화할 때는 기억력이 쇠퇴했다고 해서 해마가 가장 먼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전두엽이 더 빨리 위축된다는 점이 의외였다. 이 말은 즉슨 치매보다 감정이 훨씬 더 빨리 노화를 시작한다는 뜻이다. 또 나이가 들면서 체력이나 지력은 점점 떨어지지만 경험으로 미루어 봤을 때 감정이 더 빨리 쇠퇴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다. 전두엽은 뇌의 부위 중에서도 가장 늦게 성숙하면서 가장 빨리 노화한다. 이르면 40대부터 노화가 시작된다. 그리고 해를 거듭하면서 의욕이나 창조력, 판단력 등이 감퇴하고 감정 억제가 힘들어진다. 그 진행 정도는 개인에 따라서도 차이가 있겠지만 감정이 노화되면 일반적으로 사소한 일에 신경질을 내거나 스스로 무언가를 하려는 의욕이 감퇴하는 등의 변화가 생긴다. 의욕이 감퇴되면 타인이 있든 말든 혼잣말을 하거나 옷매무새를 신경 쓰지 않거나 쓰레기를 쌓아두거나 방이 더러워도 내버려 두거나 요리를 한 후에 그릇을 그대로 싱크대에 두기도 한다. 한마디로 말하자면 만사가 귀찮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감정이 노화해서 생기는 의욕저하는 단순히 정신적인 면에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머리나 몸을 쓰지 못하게 되기 때문에 육체적인 면에서도 다리와 허리가 약해져 운동기능 저하로 걷기가 힘들어지는 등 간병의 위험이 높아지는 상태로 이어질 수가 있다. 게다가 전두엽이 본격적으로 망가지면 같은 말이나 동작을 반복하는 보속증이라는 현상이 일어나기도 한다. 이처럼 노년 세대에게 감정의 노화란 어떻게 보면 신체의 노화보다 더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전두엽을 자주 쓰는 생활 습관을 몸에 익히면 감정의 노화를 늦출 수는 있다. 나는 불안감을 가진 환자를 치료할 때 모리타 요법이라고 불리는 마음 치료법을 높게 평가한다. 모리타 요법이란 1919년에 정신과 의사인 모리타 마사타케 박사가 창시한 요법이다. 모리타 박사는 자신의 저서에서 치료의 주된 목표를 그냥 그대로 있어도 좋다. 그대로 있는 것 말고 다른 방법이 없다. 그대로 있어야 한다라고 저술했다. 여기서 모리타 박사가 말하는 있는 그대로 있는 것이란 결코 그대로 방치한다는 것이 아니라 증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런 다음 삶의 욕망을 발휘하게 하여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 모리타 요법이다. 또 거듭 말하지만 살아있는 이상 항상 불안은 따라다닌다. 그러니 불안감을 완전히 없애야겠다는 생각보다는 불안감이 있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 후에 삶의 의욕을 되찾는 것이 중요하다. 비단 노년의 사람들에게만 해당되는 이야기는 아니지만 마음의 병을 예방하려면 먼저 불안감을 상대화해야 한다. 그때 혼자서 끙끙 앓지 말고 누군가에게 털어놓도록 하자. 타인의 의견을 들으면 혼자만의 생각에서 해방되어 불안한 상태를 객관시할 수 있기 때문이다. 불안한 일만 걱정하지 말고 지금 일어나는 상황의 해결 방법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다 보면 불안하게 생각했던 것이 의외로 편하게 다가오는 일이 많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안감을 해소하는 일은 보기 드문 일이 아니다. 그러다가 삶의 의욕이 불쑥 생기는 것이다. 그런데 불안은 끙끙 앓아도 어쩔 수 없는 측면이 있다. 아무리 고민해도 어제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내일 일은 아무도 알 수 없다. 그것이 인생의 실상이다. 그런데 과거에 일어난 일은 어쩔 수가 없다는 것이다. 한 가지 예를 들어보자. 자신이 오랫동안 경영해온 회사나 가게가 파산했다면 확실히 충격이 클 것이고 앞으로 다시 일어나려 해도 나이를 생각하면 도저히 어렵다는 생각이 들 것이다. 그럴 때 그때는 이렇게 할 걸.
이렇게 했으면 파산은 안 했을 텐데 이렇게 후회한들 파산했다는 사실은 뒤집을 수가 없는 일이다. 이러한 경우에도 먼저 파산이라는 사실을 객관시하고 이미 지난 일로 끙끙 앓아도 할 수 있는 일은 없다는 사실을 확실히 인식하자. 그리고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상담하면서 사후 처리를 생각하고 몇 가지 선택지 가운데 최선의 방법을 정해 곧장 행동으로 옮긴다. 그렇게 번거로운 처리가 모두 끝나면 왠지 개운한 기분과 함께 불안감은 누그러져 있을 것이다. 바로 행동하는 것은 아주 중요하다. 움직이면 어떠한 변화가 일어나듯 행동하는 곳에는 불안감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다. 다음으로 새로운 생활을 생각하기만 하면 되는데 그때도 불안감을 상대화하고 대처 수단을 생각해서 행동하라는 모리타요법의 컨셉트는 그대로 응용할 수가 있다. 경영하는 회사나 가게가 잘 되어 유복했던 시절이나 근사한 집에 살면서 고급 차를 몰고 고급 술집에서 호화롭게 놀았던 기억, 혹은 젊은 애인을 만나던 시절이 떠올라 참담한 기분에 젖어 기운이 쑥 빠졌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마냥 한숨만 쉬고 있어봤자 화려한 생활은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 그리고 이제는 크게 변화할 앞날을 생각하면 눈앞이 깜깜해질 것이다. 그럴 때는 과거의 화려한 생활 그 자체를 상대화해보자. 무슨 말인가 하면 그렇게 살면서 정말 행복했는지 객관적으로 생각해 보는 것이다. 엉덩이만 붙이고 있어도 돈이 술술 나가는 고급 술집에서 예쁜 아가씨들에게 이빨린 소리를 들으니 신이 났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돈이 없어지는 순간 뒤도 돌아보지 않고 갈 사람들이다. 딱히 자신에게 호감이 있어서 상대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쯤은 냉정하게 생각하면 바로 알 것이다. 게다가 그런 장소에서 나눴던 대화도 참 고고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애인이라고 다를까. 돈으로 이어진 관계는 그저 허무할 뿐이다. 근사한 집이나 물건들도 평소에는 의식할 일이 없다. 비바람을 피해 안심하고 잠들 수 있는 집에 필요한 본질적인 기능은 근사한 집이든 검소한 집이든 다를 게 없다. 물건이 확 줄어들었다면 불필요한 것들을 싹 정리해서 말끔해졌다고 관점을 바꿔서 생각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유복했을 때는 먼저 다가와서 비위를 맞춰줬을 많은 사람들 중 대부분은 돈이 없어진 순간 다 떠나간다. 그런 사람들은 애초에 자신에게 필요 없는 사람들이었던 것이다. 이처럼 냉정하게 생각하면 그때까지 깨닫지 못한 사실들이 보이기 시작한다. 사실 우리 생활 속에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이나 물건은 아주 적다. 그리고 행복이라는 개념은 어디까지나 상대적인 개념이라서 생각 하나로 얼마든지 변화할 수가 있다. 옛 생활을 객관시한 다음 앞으로 시작할 생활을 긍정적으로 그려보자. 그러면 새로운 인생의 지평이 눈앞에 펼쳐질 것이다. 신선하고 저렴한 재료로 음식을 얼마나 맛있게 만들 수 있을지 궁리해보자. 창의적이고 재미난 일이 아닌가. 노후에는 어디에서 살까 생각해 보는 것도 즐거운 일이다. 책을 좋아한다면 도서관 근처는 어떨까? 책과 잡지를 언제든 공짜로 읽어볼 수가 있다. 또한 바쁜 일상에 치여서 대화도 제대로 못했던 아내와 먼 옛날 젊고 가난했던 시절에 만났던 추억을 떠올리며 샌드위치라도 만들어 둘이서 소풍을 떠나는 것도 좋을 것이다. 생활 환경이 달라 소원해졌던 학창시절의 친구와 카페에서 옛 우정을 다지며 커피 한 잔 기울이는 건 어떨까? 젊고 유복했던 시절에 이렇게 사소한 행복을 생각했던 적이 있었을까? 돈으로 할 수 있는 일도 물론 있겠지만 분명 돈으로 얻지 못하는 행복도 있는 법이다. 가만히 주위를 둘러보면 행복은 여기저기에 흩뿌려져 있다. 그런 의식을 갖고 행동하면 돈을 들이지 않아도 행복을 얻을 수가 있다. 노년이 되면 정년이 찾아오고 또 나이가 들면서
가까운 사람들의 죽음을 맞이하는 일이 조금씩 늘어난다. 정년이라는 이유로 회사라는 유사가족 공동체에서 뚝 떨어져 나오거나 마음이 통했던 소중한 사람과 사별을 하면 인간은 깊은 고독감을 느낀다. 그리고 고독감이 깊어지면 심경에 변화가 생긴다. 이렇듯 이별 때문에 찾아오는 고독은 어떻게 보면 한눈에 알 수 있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꼭 이별을 하지 않아도 고독감은 생기기 마련이다. 일반적으로 자아에 눈뜬 인간이라면 누구나 가질 수 있는 고독감이 있듯 꼭 노년에만 생기리라는 법은 없지만 대부분의 고독감은 앞서 설명했듯 자신이 회사에서 소외되었다는 감각을 느꼈을 때 생겨난다. 소외감을 느끼기 쉬운 사람은 주위 사람들에게 자신을 맞추려는 동조 압력을 항상 안고 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인정을 받길 바라는 인정 욕구도 갖고 있기 때문에 잠재적이라고는 해도 주변으로부터 왠지 모를 위화감을 느꼈을 때 내부에서 심각한 스트레스가 생기는 것이다. 그 결과 정체성이 크게 흔들리고 고독감에 시달리게 된다. 고독 때문에 생기는 스트레스가 점점 심해지면 때로는 알코올이나 도박 등에 중독되기도 한다. 이러한 중독에 빠지면 뇌 안에 도파민이라는 쾌락 물질이 대량으로 분비되어 일시적으로 스트레스를 잊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당연한 소리지만 그래도 고독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오히려 고독이 더 깊어지는 데다가 몸과 마음을 조금씩 좀먹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고독감에 대처할 때도 모리타요법 치료 컨셉을 활용할 수가 있다. 이제는 알 것이다. 고독감이라는 것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감정이라고 순순히 받아들이고 오히려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지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다. 소외감 때문에 고독이 생겼다면 먼저 과도한 동조 압력을 스스로 의식해서 떨어뜨려야 한다. 인류는 살아남기 위해 고도의 관계성을 가진 집단을 형성했고 그것을 사회화시켜왔다. 인간이 사회적 동물이라고 불리는 이유이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든 타인과 얽히는 관계 속에서 최소한의 협조성이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협조와 동조는 언뜻 비슷해 보이지만 전혀 다른 개념이다. 사회생활을 하는 이상 인간은 누구나 어떠한 동조 압력을 느끼면서 살아간다. 그렇지 않으면 사회생활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것이 타인과의 관계에서 과하게 익숙해지면 본래 자신과 변한 자신 사이에서 정신적인 대립이 발생하여 스트레스를 안게 된다. 상대방이나 집단이 어떤 말이나 행동을 해도 늘 생글생글 웃으면서 동조한다고 생각해 보자. 확실히 어느 쪽 상황을 넘기기에는 편하다. 그러나 이러한 부안해동이 정신적으로 자리를 잡으면 스트레스가 쌓이고 소외감을 느끼는 건 당연하다. 애초에 인류가 탄생한 이래로 인간은 한 사람 한 사람 단 하나뿐인 오리지널 존재이다. 서로 닮은 부분이 있다손 치더라도 한 인간으로서 자신과 똑같은 개체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정신도 각각 고유하다. 평소에도 잊고 살기 쉽지만 엄연한 진리이다. 진리는 항상 단순하다. 확실히 인간 사회에서 협조성은 필요할지도 모르겠지만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고 어디까지나 자신의 정체성을 무너뜨리지 않을 때 할 수 있는 이야기다. 소외감에서 오는 고독을 피하기 위해서는 나는 나이고 남은 남이라는 의식을 갖고 타인과 자기 자신을 긍정해야 한다. 그런데 보통은 친구가 많으면 고독감이 사라진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듯한데 그것은 오해이다. 단순히 어울린 적이 있는 타인을 친구라고 생각한다면 주변에 친구가 몇십 명이든 인터넷으로 친구가 몇백 명이든 상관없이 고독감에서 해방되는 일은 없다. 그런 식으로 사귀는 친구가 많을수록 그것이 표면적인 우정일 뿐이라고 느낀 순간에 오히려 더 깊은 고독감에 빠진다. 물론 자극을 얻는다는 관점에서 보면
많은 사람과 어울리는 게 나쁜 일은 아니지만 그것은 또 이야기가 다르다. 심금을 울리는 무언가를 함께 나눈다는 감각, 서로 이해할 수 있는 관계. 그런 사람이 진정한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존재가 아닐까. 그런 존재는 부모, 형제나 처자식이 대신할 때도 있다. 아무튼 나라는 인간을 인정해주고 이해해주는 타인이 한 사람이라도 있을 때 소외감은 크게 누그러질 것이다. 특히 노년이 되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타인의 존재가 무척 소중하다고 여기는 사람이 많지 않을까. 일부 예외를 제외하고 일반적으로 인간은 고독에 대한 내성이 강하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타인과의 관계성을 더 추구하는 것이다. 부모 자식의 정, 이성과의 사랑, 친구와의 우정이다. 그러나 관계성은 너무 깊이 생각하면 환상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인간은 물이나 공기와 마찬가지로 그런 관계성에 대한 환상을 본능적으로 필요로 하는 존재인 것이다. 고독은 그리 나쁘지 않다. 아주 드물기는 하지만 소외감이나 고독감을 느끼지 않는 사람도 있다. 스스로 소외를 당해서 고독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한 고독과는 인연이 없는 것이 당연한 이치다. 여기서 내가 아는 60대 중반의 한 남성의 이야기를 하나 소개하겠다. 그는 중독까지는 아니지만 술을 좋아한다. 일상생활에서 특별히 남들과 잘 어울리지 못하는 건 아니지만 대체로 술은 혼자서 마신다고 한다. 그의 표현을 빌리자면 손님을 내버려 두는, 요컨대 손님과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술집이다. 그는 그 술집이 무척 마음에 들어서 회사에 다니던 시절부터 수십 년 동안 일주일에 서너 번씩 꾸준히 다녔다. 혼자 카운터에 앉아 술잔을 기울이면서 그날 하루에 있었던 일들이나 마음에 걸리는 일을 생각하기도 하고 옛 추억이나 그리운 사람을 떠올리며 향수에 잠긴다. 심각한 걱정거리나 불안이 있을 때는 가능하면 손님이 많은 큰 술집에서 술을 마시는 게 최고라고 덧붙인다. 익명성이 있어서 마음이 편안하다 할까. 낯선 사람들 속에 있으면 고독을 느낄 수 있으며 주변에 모르는 사람이 많을수록 고독감은 한층 깊어진다고 한다. 인생에는 가까운 사람을 포함해서 타인에게 상담을 해도 해결되지 않는 고민이라는 게 있다. 그럴 때는 의도적으로 고독한 상태를 먼저 갖춘 다음 울적한 마음이 들더라도 고민과 마주한다고 한다. 철저히 혼자서 해야 한다. 그러면 도저히 손을 쓸 수가 없어 포기하는 것까지 포함해서 정신적으로 대처하는 방법이 보인다고 그는 말한다. 마음만 정리되면 이제 해야 될 행동도 명료해지므로 곧장 행동으로 옮긴다. 아무튼 이렇게 고독에는 스스로 되돌아 볼 수 있는 내성과 스스로를 유지하고 보듬는 부분도 있다. 덧붙이자면 그는 유부남인데 특별히 아내와 사이가 나쁜 건 아니다. 그냥 그에게는 고독한 상태가 필요한 것이다. 그에게 고독이란 쓰러뜨려야 할 적이 아니라 정신적인 위기에 대처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수단이다. 그는 술이 아니라 고독해질 수 있는 장소가 필요한 것이다. 그에게 술이란 도피할 목적으로 마시는 게 아니라 매개체로 삼아 마음을 안정시킨다고 봐도 좋을 것 같다. 아무리 그래도 과음이잖아. 몸에 안 좋을 텐데 이런 타박은 제쳐두고 내 생각에 그는 정신적 강자이고 이는 특이한 사례이다.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갖기가 어렵다고 본다. 게다가 알코올 중독에 빠질 위험도 있어서 누구에게나 권장할 수 있는 요법은 아니다. 단지 고독에 대해서 생각할 때 어느 정도 참고가 될까 해서 소개해봤다. 이제 고독에 대해 마지막으로 중요한 지적을 하려고 한다. 고독에는 실존적 고독이라고 이름 붙여야 할 것 같은 본질적인 고독이 있다. 인간은 누구나 홀로 태어나고 홀로 죽는다. 다시 말해 삶을 부여받은 순간부터 끝날 때까지 인간은 고독한 존재라는 사실이다. 인간이 인간인 이상 고독에서 벗어나기란 원리적으로 불가능하다.
따라서 고독이 인간의 속성이라는 사실을 똑똑히 인식하는 것은 무척 중요하다. 역설적이긴 하지만 이러한 고독의 본질에 마주했을 때 비로소 고독감에서 해방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둬야 한다. 근래에는 고독사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데 이 말의 법적인 정의는 없다. 일반적으로는 독거노인이 그 어떤 손길도 받지 않은 채 사망하는 것, 위독한 병에 걸려도 도움을 청하지 않고 사망하는 것 등을 보통 고독사로 분류한다. 그런데 누구나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는데 그때 아무도 돌봐주지 않고 홀로 죽는 것 자체가 그렇게 불행하고 문제시해야 되는 일일까? 앞에서도 언급했다시피 애초에 인간은 홀로 태어나서 홀로 죽는 존재이다. 그러니 홀로 죽음을 맞이했다고 해서 특별히 아쉬워할 것도 없고 주변에서 그것을 딱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병원에서 죽든 집에서 죽든 그 죽음에 우열이 없다는 사실은 자명하다. 오히려 앞으로 집에서 어떻게 죽을지 생각하는 편이 더 나을지도 모르겠다. 인간은 늙는다. 설정을 지나면 반드시 늙는다. 늙으면 머리도 벗겨지고 주름도 늘고 살도 처지고 건망증도 심해진다. 화장품을 쓰고 영양제도 꼬박꼬박 챙겨 먹어서 노화를 늦출 수는 있어도 노화 그 자체를 막을 순 없다. 정말 싫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많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세상 일은 뜻대로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간은 늙으면 병에 잘 걸린다. 병에 걸리면 아프고 괴롭고 몸이 불편해지는 등 힘든 일 투성이다. 그러나 역시 뜻대로 되지 않는 법이다. 병이 더 위중해지면 죽음이 다가온다. 그리고 어느 날 시한부를 선고받는다. 이제 떠나야 하는구나. 이 세상에 더 있고 싶은데 정말 가기 싫다. 그러나 절대 뜻대로 되지 않는다. 반면에 너무 오래 살아 지칠 대로 지친 나머지 빨리 데리고 가줬으면 싶어도 뜻대로 되지 않는다. 늙는 것도 병에 걸리는 것도 죽는 것도 그 근본 원인은 모두 살아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있는 이유는 태어났기 때문이다. 이렇게 뜻대로 되지 않는 인생을 살 바엔 차라리 태어나지 말 걸 후회해도 당연히 뜻대로 되지 않는다. 이처럼 우리의 일생은 고통, 즉 뜻대로 되지 않는 것으로 흘러 넘친다고 해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불교는 꽤나 무시무시한 진리를 말한다. 그렇다면 이 고통으로 가득 찬 인생에는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일까? 그렇지 않다. 무슨 일이든 뜻대로 되면 처음에는 행복을 느낄 수도 있지만 머지않아 따분해서 견딜 수 없게 될 것이다. 수명의 길이에 본질적인 의미는 없다. 길고 짧음에 상관없이 인간의 수명에는 각각 고유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생로병사가 뜻대로 되지 않는 고통으로 가득 찬 듯이 보이는 수명에도 반드시 큰 의미가 있다고 나는 생각한다. 인간뿐만이 아니라 물 벼룩 같은 미생물이든 길가의 돌이든 아마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어떠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존재하는 것이 아닐까. 대통령이건 불황자이건 상관없이 인간인 이상 병듦을 거쳐 죽음은 평등하게 찾아온다. 따라서 불안하게 생각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 그러니 이러한 인생의 실상을 인식하고 병이나 죽음과 마주하면 불안감을 누그러뜨리고 마음을 가다듬을 수 있을 것이다. 감정을 가다듬는 법. 인간의 감정을 전두엽에서 제어한다는 사실은 여러 번 이야기했지만 전두엽은 나이가 들면서 위축되며 그 기능이 저하되기 때문에 점점 감정 제어를 하기 어려워지는 구조로 되어 있다. 특히 분노라는 감정은 제어하기가 힘든 경향이 있다. 노년기가 되면 집이나 동네 병원 대기실 혹은 전철을 탔을 때 냉정하게 생각하면 매우 사소한 일인데도 돌발적이라고는 하나 타인의 언동에 심한 분노와 짜증이 일어날 때가 있다. 젊은 시절에는 그런 적이 없는데 말이다. 세상에는 괘씸한 사람들이 당연히 있다.
그러나 그것도 정도의 문제이다. 진짜 화를 내야 될 때도 있겠지만 화를 나는 대상은 대부분 시덥지 않은 경우가 많을 것이다. 예를 들면 길을 가는데 앞에서 아주머니 서너 명이 제잘제잘 떠들며 옆으로 나란히 서서 느릿느릿 걸어와 길을 막았다고 생각해보자. 그럴 때 뭐야 이 옆편네들 정말 짜증나네. 이렇게 불쑥 화가 날지도 모른다. 그러나 지나가겠습니다라는 한마디면 끝날 것이다. 그렇게 냉정한 판단을 가능케 하려면 우선 자신의 감정을 객관적으로 인식하여 마음을 안정시켜야 한다. 상식이 없는 사람이나 무신경한 언동을 하는 사람은 어디에든 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를 내는 것은 정당한 감정이니 부정할 필요는 전혀 없다. 그러나 그러한 감정을 질질 끄는 것은 좋지 않다. 그냥 내버려두면 된다. 신경을 끄면 되는 것이다. 신경 쓰면 점점 더 불쾌해지는 기분도 내버려두면 틀림없이 금세 사라질 것이다. 인간의 감정에는 그런 면도 있다. 모리타요법에서는 이를 감정의 법칙이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성실하고 책임감이 강하며 섬세한 사람, 다시 말해 착한 사람으로 보이는 사람일수록 고민을 혼자 끌어안아 정신적 위기를 더 깊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 아무튼 보통 사람들은 다양한 요인으로 마음이 불안정할 때 적극적으로 타인에게 의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혈육이나 친구 등 자신이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고민을 털어놓는 것 자체가 스트레스 완화에 큰 효과가 있고 또한 고민의 본질을 객관적으로 볼 수 있다는 면에서도 유익하다. 그러나 너무 가까운 사람들에게는 창피한 마음에 오히려 고민을 털어놓기가 힘들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사춘기 아이가 부모에게 성에 대한 문제를 털어놓기 힘든 것과 같은 이치이다. 그럴 때는 마음의 전문가인 정신과 의사에게 상담받아 보기를 권한다. 삼시세끼를 소중히. 노년기, 특히 70세를 넘으면 장기 기능이 쇠퇴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식욕이 떨어진다. 그러나 안티에이징이든 장수든 그 기본은 식사에 있다. 인간의 활동이 먹음으로써 유지된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다. 그러나 노년기에 접어들면 젊은 시절만큼 본능적으로 많이 먹기가 힘들어진다. 따라서 노인들은 노인에게 맞는 식생활을 궁리해야 한다. 프랑스에는 식생활에 대한 이론인 타임리 뉴트리션이라는 개념이 있다. 소화를 담당하는 간과 췌장, 신장, 위 등의 장기에는 하루의 시간대에 따라 활동 시간과 휴식 시간이 있다. 타임리 뉴트리션이란 이런 식사 내용을 그 리듬에 가장 알맞게 맞춰야 한다는 내용이다. 그러나 리듬을 무시한 식생활이 이어지면 체내 산화를 촉진하여 세포 염증을 일으키고 노화가 진행된다. 따라서 장기가 활동하는 시간대가 아닌 시간에 식사를 하면 큰 부담을 주기 때문에 불규칙한 식사는 피하도록 해야 한다. 다이어트 때문인지도 모르겠지만 노령자들 중에는 극단적으로 한 끼만 먹어도 된다는 사람도 있다. 물론 최소 필요한 칼로리나 영양소도 섭취하지 못하는 식습관이 좋을 리가 없다. 안 그래도 식사를 소홀히 하기 쉬운 고령자들에게 식사를 거른다는 것은 자살 행위나 다름없다. 한 끼의 식사량이 적더라도 식사 횟수를 늘리면 모두 합쳐서 필요한 영양을 취할 수 있으므로 최소 두 끼의 식사는 꼭 챙겨 먹도록 해야 한다. 햇빛을 많이 받아야 한다. 세로토닌이 감소하면 우울증의 발병 위험이 높아진다고 한다. 햇빛에는 이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다. 가을부터 겨울까지 북반구에는 일조 시간이 짧아진다. 다시 말해 햇볕을 쬐는 시간이 줄어들어 세로토닌이 생산되기 힘들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아침에 눈을 뜨고 창문으로 빛을 받으면 왠지 모르게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 것이다. 밖으로 나가 새파란 하늘이 펼쳐져 있으면 상쾌함에 기분이 들뜨지 않는가. 고기를 먹어서 세로토닌을 생성하는 트립토판을 섭취하고
햇볕을 쐬어서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해야 한다. 노년 세대에게 고기와 햇볕은 마음과 몸을 가다듬는데 무척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을 부디 알아두기를 바란다. 운동은 귀찮지만 도움이 된다. 운동은 유익하다. 특히 모든 세포에서 점점 노화가 진행되는 고령자들에게는 젊은이들 이상으로 유익하다. 노인이 되면 체력이 떨어져서 움직이기가 굉장히 귀찮아지기 때문에 집에 틀어박히기가 쉽다. 하루 종일 소파에 드러누워 감자칩을 먹으며 텔레비전만 계속 보는 생활을 한다. 이렇게 되면 확실히 몸은 편하겠지만 적어도 안티에이징이라는 면에서 봤을 때 최악의 생활 습관이다. 노인이라고 해서 꿈쩍도 안 하고 있으면 자연의 섭리를 따라 점점 노화가 진행되어 휠체어 생활까지 곧장 달려갈 것이다. 근력이 저하되고 허리와 다리가 약해지며 피부는 축 처지고 군살이 마구 붓고 뇌는 더없이 둔해진다. 그러나 노년에 운동을 한다면 한 가지 중요한 점을 짚고 넘어가야 한다. 과도한 운동은 노화의 진행과 수명 단축을 부른다는 사실이다. 그 이유는 앞에서도 설명했듯 세포의 천적인 활성산소가 대량으로 발생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지만 운동도 너무 많이 하면 수명이 짧아진다. 운동이라고는 해도 비싼 월정액을 내고 헬스장을 다녀야지, 매일 조깅을 해야지, 이렇게 요란스럽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 우선 청소나 빨래, 요리 등 집안일을 솔선수범해서 해보는 것이다. 지역 봉사활동에 참가하는 것도 좋다. 아무튼 매일 의식적으로 조금이라도 몸을 움직이도록 하자. 이러한 생활 속에 일반적인 신체 활동과 더불어 의도적으로 가벼운 운동을 습관처럼 집어넣으면 안티에이징 효과는 더 올라간다. 실제로 노년 세대들이 매일 하는 가벼운 운동은 피지컬 면에서나 정신적인 면에서 매우 큰 안티에이징 효과를 기대할 수 있고 나아가서는 질병이나 부상 예방으로도 이어진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신체의 기능이 저하되지만 몇 가지의 괜찮은 운동을 습관화하면 노화를 늦출 수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어떤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까? 걷기 운동처럼 온몸을 쓰는 유산소 운동은 심폐 기능이 개선되며 뼈를 튼튼하게 만든다. 스트레칭 등 근육 운동은 걷기를 비롯하여 다리와 허리를 쓰는 근육이나 관절 능력을 향상시켜 부상이나 사고 방지에 도움을 준다. 그리고 운동을 하면 뇌 속의 혈액순환이 좋아지기 때문에 치매 예방에도 효과가 있다. 이러한 운동을 꾸준히 하면 육체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면에서도 스트레스를 날릴 수 있으며 마음이 가벼워져서 상쾌감을 얻을 수가 있다. 다시 말하지만 운동을 시작할 때는 절대 무리하지 말아야 한다. 우리가 늘 하는 생활보다 살짝만 더 몸을 움직인다고 느껴지는 운동을 머릿속에 그려보기를 바란다. 최고의 운동선수가 낸 스트레칭 책이 베스트셀러가 되기도 했는데 노년 세대가 그런 걸 보고 따라하면 절대 안 된다. 고령자에게는 고령자에게 맞는 운동이 있다. 한여름 땡볕 아래에서 장시간 조깅하는 일은 절대로 없어야 한다. 산책을 해라. 어르신들도 누구나 무리 없이 할 수 있는 운동이라면 역시 걷기가 떠오른다. 이점으로는 거리나 걷는 속도를 스스로 정할 수 있어서 몸에 가는 부담을 조종하기 쉽다는 점과 햇볕을 쬐기 때문에 앞에서 설명했듯 세로토닌의 분비를 촉진시킬 수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다. 일반적으로 걷는 시간은 60대에는 매일 40에서 50분 정도, 70대에는 20에서 30분 정도가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매일 정해진 코스를 정해진 시간에 묵묵히 걷기보다는 걷는 코스에 변화를 준다면 단순한 보행 운동이 훨씬 더 즐거워질 것이다. 걷기라기보다는 산책이라고 해도 좋을 것이다. 옛날에 누가 산책은 여행이다라고 말했는데 확실히 작은 여행이라고 할 수도 있을 것이다.
집 근처에서도 걷는 방향을 살짝 바꿔보면 기분 전환이 되지 않을까. 산책은 몸뿐만 아니라 마음에도 몹시 유익하다. 자유롭게 해방된 마음으로 걷다 보면 회사에 다니던 시절에는 보이지 않던 것도 눈에 들어오기 마련이다. 계절의 변화를 온몸으로 느끼고 몰랐던 길이나 길가에 핀 이름 모를 가련한 꽃을 발견하는 작은 재미는 그때까지 바쁜 생활로 딱딱해진 마음을 눈처럼 녹아내리게 해줄 것이다. 무슨 일에든 예외는 있기 때문에 나이가 비슷해도 개인차가 당연히 있습니다. 나와 동갑인데도 나보다 훨씬 젊어 보이고 은근히 귀티나는 사람을 본 적이 있으셨나요? 그런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노화를 받아들이되 노화를 늦추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삶을 살아왔을 것입니다. 육체적인 건강뿐만 아니라 마음 건강도 착실히 챙겼을 것입니다. 나 자신을 사랑하고 남들에게 배려와 친절을 베풀며 살아간다면 주름이 많아도 예쁜 노인으로 나이 들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 현대의 사회에서 노년 세대의 위상, 노화의 의미, 정신적, 육체적 케어, 그리고 알찬 인생을 보내기 위한 지혜를 찾으셨나요? 늙는 것, 병드는 것, 죽음을 맞이하는 것의 본질을 이해하고 고령이라는 사실을 똑바로 받아들이며 앞으로 우리에게 남은 생, 부디 즐거운 나날을 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구보다 지혜롭고 멋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살아가세요. 이상으로 인생의 품격이었습니다. 하루하루 당신의 품격이 더 빛나길 바랍니다.